젊음과 이 과학이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면 회춘술이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면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얼굴에 주름이 잡힌 부위를 그냥 냅다 절개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주변의 피부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이걸 하겠다고 하는 환자도 진짜 신기해요. 그죠? 안녕하세요. 5천만 랜선 애들이 어떻게든 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엄마나야 신사고찰 이기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를 제가 들고 왔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항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늙지 않고 건강하게 소망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노화의 전쟁, 정말 오랜 옛날부터 이어진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정말 재밌거든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부터, 자, 현대 과학기술이 발견한 항노화의 비결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불로불사. 자,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대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저희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정확한 기원은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운데 가장 오래된 불로불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원전 21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는요 지성이 발달하는 그때부터 이 영생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류는 왜 이 영생에 집착했을까? 자, 어떤 곳에서는요 이 영생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공동체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리더가 있죠. 자, 특히 재정일치 사회나 왕정시대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신의 대리인 또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도자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 이집트 파라오도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로불사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시황제입니다. 서복이라는 사람한테 불로불사의 비결인 영약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서복을 해동국으로 보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데 다음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이 서복이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칩니다. 자, 과연 황제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로불사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부하들을 닥달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그럼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먹지, 널 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황제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목이 달아날 테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조합해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연단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영생을 위한 단약을 만드는 기술을 연단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사라고 하는 끔찍한 단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진사가 뭐냐면 수은이에요. 당시에 이 수은이 굉장히 귀한 약으로 여겨졌거든요. 자, 수은이 보면 물처럼 움직이는 금속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이게 신기하죠? 이 약처럼 정말 쓰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은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가 그걸 먹다가 결국 사막을 횡단하다가 사망합니다. 나이가 불과 50세. 물론 그 당시 기준으로는 50세 뭐 짧게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지간한 노인보다는 좀 빨리 간 거죠. 나중에는 이 황제의 시신이 마차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해요. 날이 더우니까 금방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부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취가 나게 되면 황제가 죽었다라는 걸 들키게 되니까 마차 앞뒤로 썩은 물고기를 배치를 해서 황제가 죽어서 나는 악취를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끔찍하죠? 되게 충격적인 건요, 이 진사라는 단약이 중국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자, 먹으면 신선이 된다, 불로불사다. 자, 이런 얘기가 같이 돌면서 이 수은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수은 중독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기록을 보면 중국의 대부분의 황제나 권력자들,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은 중독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예요. 중국만 이랬을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 서양 같은 경우는요, 근대에 접어들면서 불로불사의 영약에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는데 주목하게 되는데 뭐에 주목을 하냐면 피에 주목을 해요. 클레오파트라도 유명하죠.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미인으로 유명한데 이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젊어지기 위해서 혹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700마리로 우유를 샤워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미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 미를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썼다라는 거지. 자,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나올 얘기들 조금 경악할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피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생명과 영혼을 이 피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성한 의미의 물질이었습니다. 자, 이 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녀 사냥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교황 인노첸시오 8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건강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했냐, 어린 소년들의 팔에 상처를 내고요, 거기서 피가 나면 그 피를 빨아마셨다고 합니다. 이 피를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의학의 아버지 누구? 히포크라테스가 맨날 뭐를 강조했죠? 사체액설. 거기서도 피가 부족해도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승이 됐겠죠, 유럽이니까. 자, 이 피가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유행했냐면 처형당한 사형수의 피를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좀 끔찍하죠. 뱀파이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유명한 원조가 있죠. 연쇄살인마 엘리자베스 바토리 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워낙 유명한데 영화나 뭐 게임, 드라마 이런 데서 모티브로 많이 쓰이는데 이분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자, 바토리 부인이 평소에 앓았던 질병이 간질이었어요. 간질을 앓고 있는데 간질 발작을 하면 어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분이 어느 날 발작을 하다가 하녀의 팔을 물어뜯어. 그래서 하녀가 피를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발작을 멈췄대.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피를 보니까 간질이 멈추네. 사람의 몸을 물어뜯어서 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죽인 사람 몇 명이냐? 10년 동안 무려 61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피를 먹기만 한 게 아니라 희생자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그걸 목욕을 했대요. 결국 이분이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긴 했지만 역사상 단일 범죄로는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모함이다, 뭐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피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꽤 오래됐고요. 자, 최근 뉴스에서도 젊어지기 위해서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40대 백만장자 이야기가 꽤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쓴 돈이 하나로 따지면 26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괴하죠. 이외에도요, 엽기적인 역사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 로마 시대에는 또 늙은 남성이 회춘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슈나미티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양생법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남자에게 넘어가서 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몸이 아플 때 소녀들을 침실로 불러들여서 효험을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신박하게도요, 중세 프랑스에서는 노인 고객들에게 소녀들이 같이 동침을 해주는 회춘 살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평화의 상징 누구죠? 간디도 이 슈나미티즘을 신봉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 슈나미티즘과 비슷한 민간요법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 성양생법이라고 해도 방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14세 미만의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자면 몸이 회춘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자, 인류가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젠 젊음과 이 과학이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겉으로 봤을 때 이 노화의 티가 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안면 회춘술이야.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안면 거상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게 주름을 잡아주는 시술이에요. 뒤에서 당겨가지고 당연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초기에 이 수술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요즘 용어로 괴랄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에 주름이 잡힌 부위를 그냥 냅다 절개해버려요. 그리고 아예 주변의 피부를 잡아당겨서 주름을 없애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환자도 진짜 신기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예 피부 박리를 주장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절개를 너무 적게 한 거 아니야? 피부가 다시 늘어지지 않으려면 이걸 제대로 박리해버려야 돼. 자,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얼굴 리프팅의 시초입니다. 자, 1970년대까지 보면 이 방식으로 주름을 개선해 왔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어떻게 했냐? 여기는 전기를 써요. 전기. 자, 1920년대 보면 오토 오버백이라는 영국의 화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과장을 보태면 전기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전기 만능론자. 전기가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전기 고문시키지 왜? 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음모론자 이런 거 아니고요. 꽤나 저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왕립지리학회, 런던 지질학회, 화학학회 같은 저명한 학회의 회원일 정도로요. 엄청나게 좀 유명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전기 건강 이론이라는 걸 굉장히 신봉하신 분입니다. 자, 인간의 몸에 어쨌든 미량의 전기가 흐르죠.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건 이 전기가 신체에서 불균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체에 아주 미량의 작은 수준의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해결되고 균형을 찾으니까 결국 신체 기능이 회복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셨죠. 자,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전기가 회춘의 만병통치약처럼 보였을 거예요. 자, 이분이 주장을 함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아예 전류를 흘려보내는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리주브레이터 장치인데 뜻이 뭐냐면 젊음을 돌려준다, 즉 회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장비에 특허를 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전기를 실제로 흘려보냈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았나봐요. 자, 기록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이 장비를 엄청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서 나중에 전기의 힘 덕분에 종교는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책까지 쓰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술이요 무려 195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결국 전기와 노화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묻혔다라고 합니다. 젊음을 위해서 인류가 어떤 것까지 해봤냐,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회춘 수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건 예전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거든요. 러시아의 외과 의사인 세르주 보로노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안한 수술이 나와요. 자, 이분이 뭘 했냐면 동물의 고환 있잖아. 이 동물의 고환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동물이랑 사람이랑 몸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이분도 바보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20번 넘은 동물 실험을 했어. 근데 인간에게 이식하기로 하는 고환의 주인은 누구였냐? 원숭이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원숭이의 고환을 좀 징그러운데 얇게 점여가지고 그 세포를 인간의 고환에다가 같이 꿰다 붙인 거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얼굴이 나아졌어. 이게 희한해. 왜 나아졌을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환자들이 몇 년 안에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시보 효과였다, 돌팔이 의학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사장되게 됐죠. 진짜 굉장히 잔혹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젊음을 유지해주는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젊음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의 세포 건강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사람들이 평소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병행해주고 피부에 와닿는 외부의 자극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용에 좋은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에요.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런 제품들로 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여러 학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데이빗 싱클레어라는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분이 좀 유명해지는데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드라마처럼 다음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노화에 관한 이 노화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저항을 했었던 인류는 아주 태고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처절하죠. 자, 오늘 영상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요 노화와 관련된 얘기들로 2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